지금 요즘 리더십이 화두이고 뭐 툭하면 이제 리더십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뭐 두바이 가서도 두바이 리더십 이런 소리까지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리더십이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이 찾아다니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도 그 전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보면 그 자기 성격에 따라서 자기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그 활발하게 효과적으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야 같으면 하나의 정답이 있는데 이런 리더십 분야에서는 사실은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기는 힘든 게 또 리더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 리더십 과목을 아마 여기도 있을 텐데요. 수강을 해서 교과서 하나를 다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리더십 과정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요. 깨닫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수업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동기부여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정말로 기르기가 교육으로 힘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현대 사회가 지난번 금융위기부터 포함해서 워낙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자꾸 커지다 보니까 어디 하나 이렇게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상황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리더십 쪽에 최후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이제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저희들 둘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는 이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그 대담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 과거의 잣대로 보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이끌고 내가 그 앞에서 성공을 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이 리더라면 그런 어떤 우리가 현재의 의미에서 리더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엘리트 교육이라든지 혹은 요즘 계층 간의 어떤 문제, 심지어는 먼저 성공한 사람이 뒷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차고 혼자서 올라가 있는 문제, 심지어는 요즘 이 공기업이라든지 우수 대기업이나 심지어는 방송사, 언론사까지도 일부 특정 고등학교와 특정 지역 출신들이 패권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게끔 미리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이 독주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엘리트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제가 개인적으로 영재 교육들 이제 많이 관심들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저는 영재 교육 내지는 수월 학습에 대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저기 지금 전체적인 세대나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우리나라 영재 교육 자체가 너무 우선은 속도 위주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문제풀이 위주의 그런 교육들을,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결과 위주의 교육들, 그게 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속도 위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뭐 빨리 학위를 받으면 그 사람이 영재이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따지고 보면 그러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조기 졸업한 사람이 있느냐? 그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성적 순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사회 활동하는 그런 소규모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훈들도 얻으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 기능적으로 암기만 해서 빨리 이렇게 나오는 졸업생들은 그렇게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인데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쳐서 답을 잘 쓰면 성공하는 그런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창조력 있는 인재가 중요하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창조력들은 남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문제 해결 방법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창조력이 있는 인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훈련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 사실은 많고요. 그런데 정말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정 사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창조력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결과 위주 교육은 제가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와튼스쿨 MBA를 하면서 그 법대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10여 년 동안 이제 가르치면서 정말 똑똑한 그런 MBA 학생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 학생들 나중에 성적 잘 받은 학생들을 나중에 1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감옥에 있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로 엘리트인데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부도덕한 엘리트는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존재죠. 그래서 그런 영재는 차라리 안 기르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런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결과에 대한 집착 그런 것도 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 지금 안철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저서나 아니면 이야기하시는 논지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좀 낭만적으로 들리거나 이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어떤 이 리더십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조금 이제 둘러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사람들끼리 1,000만 명 이상 봤던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동안에 그 영화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화제에 못 끼어서 이제 영화를 좀 봐야겠다. 뒤늦게라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괴물이라는 영화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공포 영화는 좀 싫어해서 그쪽은 차마 볼 용기가 안 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약간 코미디물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부터 한번 봤는데요. 전혀 코미디가 아니더라고요. 내용들은 아마 800만 명이나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결국은 주 내용이 국군과 공산군 패잔병이 힘을 합쳐서 미군과 싸우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저같이 반공교육 받은 세대에서 보면 줄거리 자체만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800만 명이나 그 영화를 봤다는 거는 그만큼 공감대를 많은 분들이 형성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디서 공감대들을 형성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결국은 우리 시대 흐름이 시대상이 거대한 이런 이론이나 담론보다도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가치관들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걸 반영한 거 아닌가? 그런 영화라는 게 사실은 시대 흐름들을 많이 반영하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같을 때 또 아마 인터넷 쪽에서 새로운 흐름들이 웹 2.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인터넷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20세기와 21세기가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20세기까지는 다들 이제 예전 인터넷 검색할 때 떠올려 보시면 20세기까지는 고급 정보들이 일반 대중들은 없었죠. 일부 전문가나 일부 계층들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가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주면 일반 대중은 수동적으로 받는 형태가 아마 20세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정보들이 일반 대중들이 가지게 됐거든요. 일부 전문가나 계층이 독점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웹 2.0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중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그게 이제 웹 2.0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영화에서 들었던 그런 거대한 흐름들 그리고 또 기술에 대해서 흐름들을 보다 보니 그 다른 분야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모든 분야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탈권위주의가 아닐까. 그래서 그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힘들이 대중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기술도 거기를 잘 반영하는 기술만이 살아남고요. 그 기술이 전체적인 흐름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영화도 그런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21세기의 그 키워드를 탈권위주의라고 해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다면 리더십도 바뀌는 게 아닐까 이제 거기에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20세기까지의 리더십이 어떤 외향적이고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이제 리더하면 흔히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화 배우들 그런 사람들처럼 외향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위를 가져요. 그러면 그 지위라는 게 보통 가지고 있는 게 고급 정보 그리고 인사권 그리고 그 재무적인 권한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그 구성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20세기의 리더십은 그 리더로부터 또는 그 자리로부터 오는 게 리더십의 전형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게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하실 거고요. 근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급 정보라는 게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1세기의 대중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서 리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리더가 내가 따라갈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가?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 follow worthy한가? 따라갈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따라갈 만하면 그때 따라가는 거죠. 즉 리더십에 나오는 근본적인 요체는 리더가 아니고요. 일반 대중이에요. 대중이 리더를 인정해주면 리더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렇게 리더십도 이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이제 아까 기차에서 서로 아이폰 꺼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자료들을 자기 아이폰에 있는 자료 가지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스마트폰을 쓰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보았던 그 작은 기기 하나에서 저는 요즘 굉장히 깊은 충격을 받았고 제가 거의 한 달째 이 아이폰이라는 물건을 들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에 대해서 요즘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T 전문가시니까 이 아이폰에 대한 이 화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같이 KTX 타고 오면서 예전에는 저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래프 같은 거 그림 그리면서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다 스캔을 해가지고 그냥 화면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거 실감을 많이 했고요. 그 아이폰 보면서 사실은 제가 그 기대 반 우려 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애플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 한국에 처음 보급이 되면서 아마 한국의 대기업들도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저한테도 이제 자문을 구하시는 대기업 임원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결같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얘기가 지금 보니까 충격적이래요.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굉장해서 여기에 대비를 해야만 자기들도 살아남는데 우리의 지금까지 경쟁력으로 봐서는 조금 더 디자인을 잘 만들고 조금 더 사용이 편리하게 만들면 우리는 충분히 거기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피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게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은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끼리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드웨어끼리의 싸움이 아니고요.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과 미국 비즈니스 모델의 충돌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한국의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익숙한 방식은 수직적인
하청 구조의 효율화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청 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가장 단 시간에 가장 품질 좋은 부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건너오는 이 모델은 수직적인 하청 구조 모델이 아니고요, 수평적인 네트워크 모델이에요. 그 수평적인 네트워크 모델의 가장 좋은 예가 게임기거든요. 그 가정에서 보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닌텐도에서 대표적인 게임기가 위라는 게임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니의 게임기로 대표적인 것이 플레이스테이션 3, 이제 둘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이 만약에 그 하드웨어끼리의 싸움이라면, 하드웨어 성능이 좋은 쪽이 이기는 쪽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3가 성능이 두세 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이 거기가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요. 실제로 놓고 보면 지금 닌텐도 위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게임기 싸움은 그 하드웨어 싸움이 아니고요, 얼마나 거기서 쓸 수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많은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 두 회사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독립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내가 어느 쪽 게임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만드는 과정 중에 그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장사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익이 많이 남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닌텐도 위를 선택을 했어요. 그쪽엔 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닌텐도가 이제 1등을 하게 된 거죠. 즉 그 게임기만 가지고 싸우게 되면 닌텐도가 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그게 아니라 그 어떻게 하면 수평 관계에 있는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느냐, 그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많이 만들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면 이기게 되는 그런 싸움이 게임기 싸움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던 그 어떤 신문에서 비판 기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 날 새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애플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그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하루 만에 나왔잖아요. 그런 힘이 결국은 이런 상생의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놓은 업체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스마트폰끼리의 싸움은 하드웨어 성능 싸움이 아니고 한국의 수직적인 모델과 미국의 수평적인 서로 상생하는 모델 간의 충돌이고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제 설명을 들었으면 당연히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수평적인 모델이 힘이 더 세거든요. 수직적인 모델이 배겨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편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한 가지 측면에서 2차원적으로만 보는 사람과 양쪽 측면으로 해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스마트폰의 예도 전 세계가 지금 수평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 리더십까지 포함해서 그 좋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나눴던 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다못해 전화기 하나를 두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기능은 전화기 안에 심어져 있는 기능을 우리가 그냥 활용하는 법만 사용 설명서를 보고 익혀왔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왔으니까 제조회사가 던져주는 거 안에 소비자가 그 안에서 맞춰줘 온 것이고 제조회사는 소비자가 쓰든 말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건 첨단 기능만 집어넣고 비싼 값 내고 쓰라, 이것이 수직적인 구조였다면 지금은 소비자가 이런 기능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면 우리끼리 만들어서 써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리더십으로 확장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수직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무조건 정상을 등정하려는 노력만이 최고의 길로 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더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옆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가, 나는 몇 사람과 같이 강강수월래라면 손을 잡을 수 있는가라는 능력이 앞으로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치 인간 탑쌓기 놀이를 하듯이
밑으로 얼마나 깔고 내가 제일 위에 올라가는가가 지금까지 현재 기성의 여러분들이 출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라면 지금 과감하게 깨부숴야 된다는 것을 아이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리더라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타인을 이끄는 리더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철학, 그 다음에 능력과 실천,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어떤 자질이 무엇인지 사실 뭐 답은 없는데요.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게 그 첫 번째는 사실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저 나름대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심오한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모르면 얼마나 모를까 그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자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방어 기제가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 기억을 왜곡을 하기도 잘 해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요. 옛날에 닉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에서 그 당시는 중국과 수교가 안 돼 있었대요. 둘 다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그 중국의 마오쩌둥하고 같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대요. 과연 이 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질 것인가? 그랬더니 전문가들 분들이 80%가 거의 대부분이 이건 아마도 실패할 거다. 예전에도 몇 번 다른 전임 대통령도 노력했지만 안 됐었다. 그래서 닉슨이라고 다르겠느냐 그랬었고요. 20%만 그래도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회담이 벌어진 다음에는 전격적으로 국교 수교가 됐죠.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 직후에 똑같은 사람에게 다시 물어봤대요. 예전에 회담 열리기 전에 뭐라고 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그 답한 그 전문가들 중에 80%가 그 당시 나는 성공할 거라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자기 기억을 의식적으로는 아닌데요, 무의식적으로 이걸 바꿔놔요. 그 친구들끼리도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끼리 옛날 이야기해 보면 서로 기억이 달라요, 엉뚱하게. 그러면 그냥 제 머리가 나쁘니까 틀리게 기억한다고 그냥 하고 넘어갈 텐데요. 사실은 그 중에서 절반 정도의 확률로 내 기억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워낙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내 무의식이 알아서 내 기억을 바꿔놓은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찾아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령 저 같은 예를 들자면 의대 교수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안녕구소라는 그 당시 조그만 중소기업을 세울 것인가, 그 선택을 할 때 그때 반년 정도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고민하면서 결국은 깨달았던 게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일 거라고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결단의 순간이 올 때, 선택의 순간이 올 때는 자기가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대로 그 결단을 잘 못 내려요.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느 쪽으로 결단을 내리는데요. 그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진실이 밝혀져요. 그때가 진실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나 말이 그 사람이 아니고요, 선택과 행동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고요. 또는 바깥쪽으로 정치가 분들도 보시면 정치가 분들 중에 말과 행동이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말은 그 사람 판단 기준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걸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말은 안 듣고 지금까지 했던 행정만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정치가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자기한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걸 제 진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보면 아무리 치열하게 생각만 한다고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몇 번 거치고 나면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철학이 정립이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라는 거는 그 계속 뒤돌아본다고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했던 결정이 뭔지를 보고 똑같은 맥락으로 결정하면 오히려 방향이 틀어지고요. 일관성은 앞만 바라보면 생겨요. 자기가 누군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쪽 방향만 걸어가면 저절로 일관성 있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그 철학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철학과 실천의 문제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그 조정래 선생님을 뵀더니만 조정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는 보통 쉽게 노력했다라는 말을 쉽게 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도 우리가 쉽게 한다. 근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실천을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생각과 실천이 일치하는 지점일 텐데, 우리는 그 노력이 최선이 나를 감동시킬 만큼의 최선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아까 기억의 왜곡을 말씀하셨지만 이만하면 최선을 다한 것 같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노력을 다했으나 실패했다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를 원망하게 되고 운을 탓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뭐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잘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전 제일 아쉬운 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지만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기신 건 틀리죠.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면 이렇게 소중한 나를 어떻게 담배 피우면서 썩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소중한 나를 매일 술 먹으면서 간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이렇게 귀한 존재인 나를 어떻게 이대로 방치해 둘 수가 있고, 이렇게 소중한 나를 어떻게 닦지 않고 먼지가 묻어있게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소중하고 뜨겁고 열렬히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그걸 사랑하게 되면 내게 먼지가 앉는 것도 싫고, 내가 망가지는 것도 싫고, 내가 나아지고 싶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오늘의 나를 인정해주는 주변의 사람, 친구가 고맙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감사하고, 또 함께 가는 국가가 고맙고, 이런데 우리는 뜬금없이 국가부터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정작 자기들에 대해서는 전부 도외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는 너무 허상을 쫓는 경향들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느꼈지만 저는 친구들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친구가 누구냐면, 자기는 대학 못 가고 우리 학교 서울대학 몇 명 갔다고 자랑하는 애들. 어쩌면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몇몇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어서, 야, 삼성전자가 1등해서 우리도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멋진 대한민국이야. 하지만 나는, 국민은, 우리가 보편적인 삶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일치하는 지점일 것인가? 이게 바로 생각과 말과의 왜곡이 아닌 우리가 본질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너무 높이 쌓여 있는 철학보다는 행동과의 일치점, 그리고 근본을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 점에서 제가 좀 난감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이 오늘 안철수 연구소에 지원한 신입사원 지원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CEO 시절, 지금 이사회 의장이시지만 CEO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면접장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예. 아까 근데 저기 흡연이랑 음주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전에 의사 출신이라는 거 티 안 내기로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티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저기 사실 사람 이제 뽑을 때, 면접할 때 그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학생들은 워낙 정보들이 발달을 해서
그 어떤 질문을 했다는 게 다 이제 인터넷 카페에 뜨다 보니까 무슨 취업 뽀개기 같은 뭐 그런 사이트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막 정보가 다 새 나가는데요. 근데 그 보면서 한 가지 또 제가 저기 좀 안쓰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그 좋은 선생님들을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대요. 저 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강의 평가들을 하면서 이제 미리 강의를 시켜서 평가를 했대요. 근데 강의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 그 어떤 그 저기 선생님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그걸 다 비디오로 떠났다가 그걸 이제 다 채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 사람에 60분씩이니까 너무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게 60분 다 보지 않고 그 한 1분 정도만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1분 정도만 이 사람을 보기로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그 60분 본 거나 평가가 거의 똑같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학생들도 보통은 비추는데요. 그거를 시간을 30초로 줄이고 그리고 선생님만 찍고요. 말소리를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화면에서 선생님 그냥 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표정만 보이고 느낌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0초짜리 비디오 클립 가지고 채점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1시간 강의한 거와 점수가 똑같았대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의미이냐면 그 사실은 면접 때 물어보는 게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태도나 순서나 그런 저기 그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그 심지어 내용을 듣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러다 보니 내용만 잘 외워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답하면 그 사실은 저 같으면 그 안 뽑을 게 당연하고요. 근데 뭐 회사마다 그거 다 틀리니까 아마 내용이 중요한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보는 측면이 좀 어렵긴 한데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는 그 사람 앞으로의 재능을 봐요.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셋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탤런트를 보자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야 그 사람 저기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 떼온 다음에 발전 안 해서 내보내는 것보다 지금 당장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회사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저기 제가 A형 인재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해요. A형 인재상은 뭐냐면 옛날에는 전문가라고 하면 한 분야 전문 지식만 있으면 다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분야 전문 지식만 있는 사람이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랑 일하는데 서투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현대는 한 사람의 천재가 한 가지 일 다 못하고요.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끼리 힘을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다 보니 전문가들끼리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필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 분야의 전문성만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게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과요.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아는 걸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거죠. 그런 두 가지가 덧붙여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형 인재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A가 삼각형과 가장 비슷한 알파벳이라서 그 A라고 골랐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A가 그 그림으로도 풀 수 있어요. 사람 인자에다가 도중에 이제 가교가 있거든요. 사람끼리의 가교 능력 이런 의미에서 그런 세 가지를 갖춘 A형 인재를 이제 뽑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안녕구소 제가 CEO 했을 때는 이틀 정도 이제 합숙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1시간 정도는 견뎌도 한 이틀 정도 하면 그 사람 본 모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람들을 뽑곤 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 탤런트, 스페셜리티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능력을 같이 내가 이 병렬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학문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수학적 학문과 철학적 학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수학적 학문이란 뭐 공학도 있을 수 있고 뭐 화학, 물리학, 뭐 기타 이 IT까지도 이 수학적 학문의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계별로 프로세서로 계속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탑을 쌓아 올리면서 누가 높은 탑을 쌓는가, 이게 수학적 지식이라면, 학문이라면, 이 철학적 학문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옆으로 펼쳐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데카르트를 몰라도 칸트를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심지어는 뭐 휴머를 몰라도 스피노자를 철학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철학 위에서 다른 철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철학이 있고 칸트의 철학이 있고 뭐 이 스피노자의 철학이 있고 때에 따른 데리다의 철학이 있고 다 틀린 이 병렬로 쭉 흩어져 있는 생각들이죠. 대신에 수학적 학문은 무엇이냐? 위로 올라가서 누가 더 높은 탑을 조금 1m라도 더 높이 쌓는가가 승자가 되는 학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높이 쌓아 올리는 데 대한 경쟁에 대한 학문의 방식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탑에 올라가서 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 놓으면 가장 합당한 용도로 쓸 것이냐, 높이 쌓아 올린 탑을 가지고 천문대를 할 것이냐, 전망대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은 펼쳐져 있는 이 학문적 지식, 이게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쌓아 올리는 학문에 대해서 정진한 사람은 옆으로 보는 시야가 없으면 앞으로 사람 인자의 가교를 만드는 시대에서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티를 쌓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폭넓은 시야로 안목을 넓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에서는 독서의 중요성, 선생님이나 저나 다른 재주는 솔직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별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솔직히 둔한 사람들인데, 누가 농담처럼 선생님 제가 공통점 10가지 이야기했는데 저도 먹다가 뭐 뿜어버렸는데 공통점이 일단 둘 다 의사다. 그리고 둘 다 의사 안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둘 다 뭐 집사람이 아내가 의사다. 그 다음에 혈액형이 AB형이다. 그 다음에 술, 담배, 골프 안 한다. 둘 다 머리가 크다. 뭐 이런. 머리보다 얼굴이 크다. 하여튼 뭐 그런 재밌는 거를 메일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외에 공통점 하나가, 제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공통점 하나는 병적일 정도로 독서에 집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권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공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독서만 해라. 근데 어릴 때부터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한테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굳이 강연 와서 그런 소리 하느냐. 하지만 우리 기차 안에서도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 하시고 싶은 우선 이야기 중에도 제발 독서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기 외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책에 관심이 있다 보니. 근데 보면 항상 거의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그 10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책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 잘 팔리고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꼈었던 게, 사실은 책이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로 묶어주고요. 용어를 통일시키는 힘이 있어요. 책 보고 책을 본다는 게 그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공통점, 그리고 같은 이제 용어를 쓴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그게 모이면 국가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책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본 국가는 저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이 지금 보면 1등 아니면 꼴찌 극단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이 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세계 1등이고, 대신에 평생교육,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교육에 투자되는 교육비는 OECD 중에서 꼴찌고요. 그리고 또 보면 자살률 1위라든지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인데, 워낙 책들을 안 읽다 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이 잘 되지 않고 의견이 이렇게 완전히 양극단으로 치우쳐져서 해결이 되지 않고 사회 갈등이 심한가 하면, 그 중에 저는 하나가 이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기 그릇 크기만큼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공통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러면 도저히 이 둘은 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의 여지도 없고요. 그래서 그 둘을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이 결국은 책 밖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기 말씀을 꼭 드리고 이쪽을 어떻게 보면 좀 저기 사회 운동화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책을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지적 노력과 결과물을 염탐하고 내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줄에 나의 가슴을 두드리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독서를 습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어떤 책을 대상으로 골라서 그 책을 읽을 때는 누군가가 책을 썼고 한 권의 좋은 책을 썼다면 그 사람이, 선생님 몇 권 쓰셨습니까? 10권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저도 7권 정도의 책을 쓴 것 같은데, 그 책을 쓸 때는 그 사람이 가진 함량이 적든 크든 한 사람이 책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짜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생님 새로 책을 쓰시기로 한 계획을, 다른 계획은 다 지키시면서 책 쓰기로 한 계획은 지금 한 시한을 잘 못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권의 책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를 다 짜놓고 싶고 자기가 그걸 다 어떻게든지 심어내고 싶거든요. 한데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이 장자 말대로 그런 이 뜻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감정을 글로서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늘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를 사랑하는 감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영역이라 그때 사람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심어놨는데 그게 다만 문자와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쉽게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꼭꼭 씹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성과물을 내가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씹어 먹으면 어떤 한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나는 그 한 권의 책을 얻으면서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라, 좋은 책 100권을 읽었다는 것은 100명의 성과물을 내가 섭취를 했다는 거고, 1000권의 책을 읽었다는 것은 1000명의 삶과 1000명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니까 독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양서를 읽는 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농담 하나 할까요? 선생님 아까 1Q84 하루키 책 저한테 어땠느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별로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별로라고 하셨죠. 예. 그다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열광할까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자, 왜냐하면 안철수 선생님 같이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던지느냐 하면, 안철수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나는 1Q84 읽었는데 별로였어. 두 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 이건 세대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나 하루께 책 1Q84 읽었는데 별로여서란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신의 어떤 한 권의 책이나 그 속에서 영감을 얻는 건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 강요하죠. 하루키는 왠지 우리가 심취해야 될 것만 같고, 하루키가 만들었던 파스타를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전체 대중의 일원으로서 내가 원오브댐이 되어가는 과정에 독서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책도 중요하고 어떤 책을 읽기를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팁을 하나 주죠. 선생님 그 카이스트에 지금 강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학기에 꼭 마지막 시간은 그 제가 아까 파일 보면서 제목이 어드바이스라고 돼 있었죠. 네. 어드바이스라고 했는데 7가지인가 뭐 하여튼 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부분에 대한 인생에 대한 팁을 주는 걸로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를 하시는데, 제가 그 노트를 쭉 봤는데 인상적인 구절에 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뭐 여기 계신 분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수업하면서 한 50명 정도 되는데 한 학기 동안 그 외부 특강 안 부르고 저 혼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기 말 정도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게 돼요. 그러면 학기 말 정도에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그 각자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학기마다 틀린데요. 그 지난 학기에는 10몇 가지 정도 그렇게 저기 어드바이스를 했었거든요. 일종의 뭐 조그만 팁들인데요.
그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 학생들에게 저 나름대로 충고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뭐 저기 우선 첫 번째는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를 살다 보면 마지막 인상이 더 중요하더라. 그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보면 헤어질 때 그 사람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잘 하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학생이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면 결국은 뭐 처음에야 그 저기 잘 살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주위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게 되죠. 그 사람한테서 너무 이제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사람이라는 걸 다들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좋지 못하겠다. 특히 이제 똑똑한 학생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좀 심해서요. 그 말을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불평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떤 상황이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평하기보다는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차라리 거기서 나가는 거죠. 회사에서 불평하기보다는 나가서 자기가 불평 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또는 그게 아니면 오히려 그 저기 더 열심히 이렇게 저기 어떤 일들을 해서 자기 발전에 노력을 하는 그게 보다 더 건전한 태도겠다라는 말. 그리고 또 이제 뭐 세 번째로는 그 자기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즐길 수 있는 법이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이 방학 때 로마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그 시험 공부 때문에 허덕여서 마지막 날까지 그 공부한 다음에 로마 여행 비행기를 타고요. 또 한 친구는 미리 여기저기 다 읽어봐요. 예를 들면 뭐 로마인 이야기를 비롯해서 역사도 보고 틈틈이 다 저기 공부를 해간 다음에 가면 그 똑같은 두 사람의 친구가 그 저기 로마 유적 앞에 섰을 때 그 저기 로마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이 콜로세움 앞에서 서 있으면 뭐 저 사진하고 똑같네 뭐 그 정도 기분밖에 안 들고요. 근데 미리 정말로 많은 자료 조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앞에 선 사람은 그러면 감동에 벅차서 도저히 말문이 트이지를 않는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순간에 같은 동료끼리 같은 시간을 써도요. 자기가 거기에 얼마나 노력을 미리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즐기는 건 자기 책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 중에는 그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왜냐하면 급한 일들은 자꾸 이렇게 빨리 하게 되는데 중요한 일들은 그 저기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은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큰 그 일들을 그르치는 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할 일보다는 급한 일을 하라. 그리고 또 그 항상 저기 그 읽을 걸 가지고 다니라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저기 짜투리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제가 어떤 빌딩에서 있었을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루해서 항상 잡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책을 가지고 다녔는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한 2권쯤 읽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짜투리 시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읽을 걸 가지고 다니면 그 시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점이 9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선을 이제 끊지 않고 4번 만에 모든 점을 통과하게 만들 수 있으세요? 한번 누구 나와서 한번 그려보세요. 예, 박수 쳐주시죠. 그 보면 간단한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 테두리 내에서만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칸막이를 쳐놓은 것도 아닌데도 이 점선 4개 내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이 바깥으로 선을 연장시킬 생각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좋은 퍼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실 때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 말고 상식적인 부분 말고 그 바깥에 오히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해결책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조언들을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저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념을 깨라는 그 박스를 벗어난 생각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막 하면서 허벅지 근육 금벅지인 사람이 1등하는 그런 이 상황이지만, 왜냐하면 인생이나 성취는 우리가 레이스처럼 근육만 기른다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꿈꾸지 않는 것을 꿈꾸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새로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고,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통념을 깨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징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 책 들고 다니면서 2권 엘리베이터 안에서 책 2권 봤다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게, 저는 한 달에 밥 먹으면서 한 권을 봅니다. 한 권의 책을. 식탁 위에 한 권의 책을 놓고 밥 먹는 동안에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뗍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바빠 허리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성공한 사람 중에, 소위 사회적 일반적으로 자기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바빠 말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성취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념은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계 시간이고, 이 시계 시간은 직선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입니다. 인간은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1시간의 시간은 분명히 똑같이 1시간을 보낸 시간인데, 시간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1m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파동을 그리면서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나에게는 엄청난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직선이 아닌 곡선의 시간을 만든다면 아인슈타인이 증명했지 않습니까? 시간도 시공간도 휘는 거죠. 시간, 시공간도 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루 종에서 쓸데없는 망상이라든지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버려버리는 시간들, 그런 시간 속에 건전한 생각과 사유와 내 자신의 어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어떤 담금질하고, 혹은 좀 더 건설적인 고민과 연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한 사람과 그 시간 중에 막 어제 저녁에 봤던 추노 드라마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어떻다는 것은,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라 그것이 내가 그렇게 망상으로 벌어지는 시간들, 심지어는 짬짬이 벌어지는, 어쩌면 이 안에 앉아있는 1시간의 시간도 여러분이 다 달랐을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은 1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뭐 중간에 문자 확인했을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딴 생각이 잠깐 들었을 수도 있고, 어차피 1시간 앉아있는 시간에 그냥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주들을 말이 하나라도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테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은 1m의 시간을, 1시간을 1m로 봤을 때 1m를 썼고, 누군가는 10m를 썼고, 그 안에서 누가 생각의 거리를 가져갔으면 앞으로 1km의 시간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성실성,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화두로 던진 게, 제가 선생님 말씀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것을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우리 3시간 동안 기차 타고 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컴퓨터 게임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3시간의 시간 중에 거의 2시간 한 20분 정도는 서로가 읽은 책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심지어는 광주에 내려가지고 여기 승용차 타고 오는 요 안에서도, 기차 내려서도 제 가방에서 책 꺼내서 요즘 이런 책 읽고 있는, 이 책 어떻습니까? 그러고 이 책 이야기를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내리시면서 안철수 선생님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기성세대고, 어떻게 말하면 굳이 그렇게 애써 달릴 필요도 없는 세대지만 아직까지도 최소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가일청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가일정 돌아가는 목표가 뭐냐? 이 관점에서 저는 안철수 선생님이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마디를 꼽아라라고 이야기하면 make a difference라는 말을 저는 꼽고 싶어요. make a difference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더 들려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 사람들마다 그 성공의 정의를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부적으로 이제 사회가 주어지는 성공이라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잣대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저기 명예를 가지거나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회적으로는 뭐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주어지는 성공이라는 정의를 개개인들이 그대로 수용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태어나서 인생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틀리고 그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들도 다 다르다 보면 그 자기 스스로의 이 성공의 정의,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과연 내 인생이 성공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 그게 정말로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헛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으면 이름을 남기는 욕심은 전혀 없고요. 대신에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예를 들면 그 크로마뇽인이 예전에 그 동굴 속에서 심심해서 벽화를 그렸는데요. 그 후세 우리들은 거기를 보면 그 동굴에 도대체 누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흔적은 감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금은 존재해 있는데요. 죽고 나서 제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와 제가 존재했다가 죽고 나서 없을 때 그 둘이 차이가 없으면 굉장히 저로서는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 있었음으로써 그 결과로 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조그만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제도적으로 열심히 건의를 해서 어떤 좋은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흔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책이 남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조직으로서 회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게 계속 살아남으면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서 있든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제가 존재하다가 없어진 다음에도 제가 없을 때와 해서 차이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삶의 흔적을 남기는 거고 영어 표현으로는 make a difference인데요. 저는 그게 성공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예전에 언론인 한 분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자기도 그런 성공의 정의가 하나 있대요. 그분은 자기가 이 평생 살면서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그게 자기가 죽을 때 내 인생은 정말 제대로 살았다, 나는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각자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뭘 이루고 싶은지가 뚜렷해지면 그게 이제 자기에 대한 철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뚜렷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판단을 거기에 비춰서 하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평온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make difference라는 것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차이의 개념이 아니라 다름의 개념이죠.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차이에 집착을 하잖아요. 토익 900점과 880점, 스카이와 지방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회장과 부회장, 혹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다름을 만들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차이를 짓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소위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죠. 이 다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료하게 무엇인가 부족한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지금과 나와 다른 사람, 내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 무조건 나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름을 남기는 사람, 이 전체 집단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 집단 속에서 내가 어떤 차이를 낼 것인가 고민해서 토익 점수 10점수 맞는 것은 결국은 안에서 미꾸라지들끼리 경쟁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은 미꾸라지의 몸무게에 따라서 뚱뚱한 돼지가 먼저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거기에 위해서 한 가지 딱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인 자리에서는 저는 제가 안철수 선생님을 제가 존경하고, 물론 저보다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긴 하지만, 정말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스티스, 정의로움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고 싶은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의라는 덕목은 우리는 사라졌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적당히 모방하고 베끼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좀 안 되면 봉투 꺼내서 찔러주고, 뭐 어떻게 잘 되면 연주를 통해서 해결하고, 힘 있으면 빠져나가고, 이거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함으로써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았고, 먼저 앞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다 보면 손에 흙 좀 묻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회를 우리가 보고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차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는 사회에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봉투 하나 준비해서 손에 넣다가는 바로 어두운 방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방식이 정의로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영어를 가르치고, 때에 따라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나갔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열릴 텐데, 그 생각을 깨버리면 그런 공간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스티스,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실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학생들이 찾아오는데요.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대학에 들어온 전공이 안 맞는다는 걸 2학년 정도 돼서 알았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자기가 보니까 다른 분야 전공이 자기에게 맞을 것 같다, 그 판단은 들었는데, 문제는 두렵더래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거를 하는 것 자체도 두렵지만, 만약에 그 분야를 선택을 해서 그 분야도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또 역시 안 맞다는 걸 알게 되면, 실망도 실망이지만 시간 소비가 심할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두려워서 1년 넘게 고민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이제 뭐 충고를 한 거는, 사실은 강물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오랫동안 강둑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결국은 강물의 물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직접 물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기가 정말 피부로 그 세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러다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그건 굉장히 저는 값진 것 같아요. 어떤 분야를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게 설령 자기에게 안 맞는 분야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도, 그 시간은 굉장히 값진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요. 그 시간 덕분에 또 다른 분야의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결심은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을 많이 추구하기는 하지만, 안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환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아마 의대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생물학을 보면, 세포를 보면 세포가 왜 살아있느냐, 그건 불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바깥쪽에는 부족한 영양분들을 열심히 긁어 모아서 세포 속에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소금 성분들이 계속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그걸 열심히 바깥으로 세포는 퍼내요. 그 다음 또 세포 바깥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포타슘 같은 것들을 세포가 열심히 긁어 모아서 세포 속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안정은 언제 오느냐? 죽고 나서요. 죽고 세포가 죽어서 세포막이 터져버리고 나면 그동안 정말 평생 걸쳐서 모았던 그 영양분들 다 흩어져 버리고요. 그렇게 못 들어오게 막았던 소금기들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평온해지고 안정을 찾아요. 그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요. 생명이나 인생의 본질은 불안정이더라고요. 안정이 아니고요. 안정은 어떻게 보면 안정을 추구한다는 건 환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정이라는 게 인생의 본질이라면 오히려 나는 인생의 주인된 입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인생의 주인된 입장에서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게 주인된 사람들의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